롤랜드 에머리히라는 이름을 들으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외계인과의 조우, 51번 구역에 대한 음모론, 미국 사랑, 아무튼 대파괴라는 롤랜드 에머리히 방식은 이미 초창기 영화부터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투모로우에서도 2012에서도 이어집니다. 그의 재난물은 철저하게 판에 박힌 공식으로 제작됩니다. 재난이 다가오고 이에 대항하는 사람들과 재난을 피해 달아나는 가족을 등장시킵니다. 재난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극을 이끌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재난을 피해 달아나는 가족들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쉽게 이입하도록 안내해주죠. 이런 뻔한 공식은 지금까지는 충분히 잘 먹히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롤랜드 에머리히는 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파괴를 일삼고 자기 눈에 들어온 랜드마크를 박살내면서 관객들에게 희열을 안겨주니까요. 미드웨이 정도를 제외하면 롤랜드 에머리히의 영화에서 고증이나 과학, 물리법칙을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영화를 좋게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분노의 질주, 팬들을 보는 느낌과 유사합니다. 분노의 질주에서 보여주는 물리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액션 장면을 보면서 영화인데 뭐 어때?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 하면서 정색을 하는 사람으로 나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성향의 차이고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오락 영화라면 물리법칙을 좀 무시할 수 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롤랜드 에머리히의 이번 영화는 선을 넘어도 심하게 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분노의 질주를 보면서 가볍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문폴에서는 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상상 이상으로 망가진 영화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의문을 표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롤랜드 에머리히 영화가 언제는 과학을 생각한다? 물리법칙 무시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사람 영화에서 다 때려 부수는 장면 나오거나 플릿이 점철되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음모론에 입각한 B급 영화가 나올 거라는 건 다 알지 않나? 하고 되물을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모르고 계신 게 있습니다. 중국, 렉서스, 화웨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그리고 미친 우주... 아니 도대체 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허락보다 용서가 쉽긴 개뿔... 롤랜드 에머리히가 선사하는 2시간 10분의 지옥. 2시간이 7시간처럼 느껴지는 마법의 영화. 너무 힘들어서 절대로 2번은 볼 수 없는 영화. 영화관에 있는 시간을 고문의 시간으로 바꿔주는 그런 영화. 옆에 앉은 같이 간 사람에게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 영화관을 찾은 커플들의 방실방실 웃는 얼굴을 썩은 표정으로 바꿔버리는 영화. 이것이 바로 롤랜드 에머리히 매직이다. 문폴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물론 롤랜드 방식의 스토리이긴 하지만 글쎄요, 이걸 어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누군가는 문폴이 재미있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설마. 그럼 시작하죠. 영화는 우주 유영을 하는 우주비행사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정비 작업을 하는 이들의 모습, 음악,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이 이어집니다. 네, 그래비티가 바로 떠오르죠. 하지만 이 정도는 애교입니다. 롤랜드 에머리히 영화가 뭐 이런 게 없었던 적이 있나요? 아무튼 우주에서 작업을 하던 주인공 브라이언, 그리고 우주선 안에서 그를 지켜보던 파울러. 두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상현상을 마주하고 동료의 목숨을 잃은 채 긴급 탈출을 시도합니다. 브라이언은 전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 혼자 힘으로 우주선을 지구로 착륙시키고 기절한 동료 파울러를 기적처럼 생還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2011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하니 영화의 시간은 그냥 현재라고 보는 게 좋겠군요. 아무튼 영웅 취급을 받던 브라이언은 이제 새롭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의 죽음에 대해서 브라이언은 외계 존재와의 조우를 주장했고, 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파울러는 나사의 과학자다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도
브라이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브라이언의 평판은 무너져 내렸죠. 외계 존재, 외계 생명체? 저는 여기에서부터 뭔가 쎄한 그런 느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문폴이라고 해서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걸 기대했습니다. 재난 이야기를 할 때 흔히 나오는 것들이 있죠. 왜 유튜브에서도 만약 달이 사라진다면 같은 영상들이 흥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달이 지구로 추락할 때 벌어지는 일들을 상세히 묘사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재난의 현실적인 묘사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든 영화가 돈 룩업이 될 수는 없으니 해결 과정은 비현실적이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컨대 이 영화가 주력하는 포인트 자체가 재난에 있기를 바랐고 그 재난은 관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과학적 사실과 추측을 주무기로 사용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문폴이라는 영화를 보는 순간 기대하게 되는 일반적인 기대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대에서 어긋났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분 좋은 배신감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죠. 문제는 이 영화가 배신한 것은 적어도 최소한은 지키겠거니 하는 마지막 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영화에서는 반드시 등장하는 또 하나의 클리셰가 나옵니다. 케이시라는 인물인데요.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의 싱크로율을 보여주는 존 브래들리가 연기했죠. 아무리 너드니 덕후니 해도 이 사람만큼 덕후스러울 수 있을까 싶은 인물입니다. 어쨌든 달의 추락이라는 재난 상황을 제일 먼저 예견하는 사람이 주류 과학자가 아니라 주류에서 벗어난 인물, 외면받는 인물이라는 클리셰는 이번에도 적중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해운대. 아니 원래 롤랜드 에머리는 클리셰 공장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인물입니다. 롤랜드 에머리라는 사람 자체가 클리셰가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들 정도죠. 어쨌든 케이씨는 독자적으로 달의 궤도를 파악했는데 이상 징후를 발견했고 세계의 멸망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사나 국가기관에 연락하려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자 치매에 걸린 노모의 조언을 듣고 브라이언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모의 연기력 관련이고 다른 하나는 브라이언을 찾아간 케이씨가 어린이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노모가 케이씨와 대화를 하다가 돌변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B급 영화, 아니 그냥 망작 영화에서나 볼 법한 유치하고 허술한 방식입니다. 잘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런데 누구시죠? 하는 수준인데 여지껏 치매를 그려낸 무수히 많은 영화들이 있음에도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뚝심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케이씨입니다. 케이씨는 아이들에게 달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 내용은 무려 달이 커다란 인공 구조물이라는 겁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데 아폴로 타고 달에 올라간 인물들이 찍은 영상이 원래는 더 있는데 나사가 삭제했다는 음모론으로 시작한 케이씨의 말은 무거운 걸 떨어뜨렸더니 달 전체가 무슨 종처럼 울리더라는 말을 진지하게 합니다. 아니 지구 4분의 1 정도 되는 천체가 내부가 비었다고는 해도 그게 종처럼 땡 하고 울린다고요? 세상에, 그럼 아폴로 우주선 타고 간 우주비행사들이 무슨 에베레스트 산만한 망치라도 들고 있었나 보죠? 와, 아니 잠깐만. 롤랜드 형,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게다가 달이 내부가 비어있고 달 전체가 외계인이 표면에만 돌을 입힌 위장이며 그 안은 SF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다이슨 구 형태라는 헛소리를 마구 내뱉습니다. 헛소리가 아니라 이 정도면 아무 말 대잔치, 아니 그냥 막말입니다. 제발 물리학이든 어떤 자연과학이든 이과 나오신 분들은 이 영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체 롤랜드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케이씨가 그런 이야기를 풀어놓을 때 막연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건 초등학생들에게 재미있으라고 하는 농담 같은 거고 실제로 케이씨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행복 회로를 돌려봤지만 롤랜드 형은 그런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구장창 달에 대한 판타지를 펼쳐갑니다. 맙소사. 물론 음모론으로
영화를 만드는 게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51구역에 대한 영화가 얼마나 많으며 또 많은 음모론을 실제 과학과 접목시켜서 진지하게 풀어내는 작품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이 정도면 판타지 망상물에 가깝습니다. SF라고 부르기도 아까울 정도로 바보 같은 영화입니다. SF 영화나 소설을 제대로 만들려면 적어도 과학적인 기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뻥을 쳐도 그럴듯한 뻥을 쳐야 사람들이 흥미롭게 듣는 거죠. 근데 이건 대체 각본을 어떤 멍청이가 썼길래 이런... 아, 형 제발. 아무튼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뭐 뻔한 이야기죠. 브라이언은 케이시를 의심하고 케이시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때 마침 나사에서는 파울러가 진실을 알아내고 달이 떨어진다는 것도 발표하게 됩니다. 달이 지구로 떨어진다. 엄청난 속도로. 이때 저는 마침내 시작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드디어 핵꿀잼 포인트가 펼쳐지겠구나 하는 기대와 긴장과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정작 나타난 건 글쎄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달은 지구로 떨어지고 점점 커지는 달의 모습에서 약간의 코스믹 호러를 느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조수간만에 차가 커지고 지구가 격변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나름대로 인상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선이 발사될 때 거대한 해일이 마치 인터스텔라에서 본 것 같은 장면이 지나가는 부분도 인상에 깊게 남기는 했습니다. 뭐 CG를 많이 쓰긴 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재난 상황들이 무척 지루하게, 무척 의미 없게 보인다는 겁니다. 일단 달이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라는 점에서 납득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돌덩어리인 달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계속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상황에 몰입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달의 낙하로 인해 벌어지는 지구의 재난들도 너무 겉핥기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슨 간략한 변화들만 찢어서 이어붙인 수준이라서 정확히 지구의 어디가 어떤 피해를 받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이건 그냥 CG로 만든 게임 그래픽보다도 긴장감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설득하지 못했고 내용물도 없이 알맹이가 전혀 없는 상태로 때려 부수기만 하니까 시시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보는 내내 지오스톰이 생각났습니다. 그 작품이야말로 재난영화의 졸작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문폴 정도는 아닙니다. 문폴은 졸작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재난입니다. 재앙이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일단 우주팀 브라이언, 파울러, 케이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케이시는 내내 우주 덕후로 취급받지만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우주팀에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이 장면도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케이시는 정말 얼굴과 표정만 봐도 덕후스러움과 너드필이 넘치는 인물인데다 하는 말은 죄다 음모론인데 모니터 한번 쓱 보고 달의 궤도를 알아채고 칠판에 쓴 수식만 보고 달의 질량이 틀렸다는 걸 지적합니다. 나사의 천재 과학자들은 웬 음모론자 우주 오타쿠가 나타나서 사실은 달이 비어있는 다이슨 구 형태고 그 안에 무슨 항성 같은 게 있을 것이고 이건 우주인들의 오버 테크놀로지일 거라는 따위의 뇌절 대사를 듣고 오 깨우치신 분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롤랜드 형은 나사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죠? 하긴 뭐 아폴로 계획부터 51구역까지 죄다 음모론으로 뇌를 적셔버린 롤랜드 형이니까 나사의 과학자들 따위 소꿉장난이나 하는 계산 기계들로만 보이겠죠. 맞습니다. 이런 멍청한 정말 사실과 과학적 근거 따위의 기초에서 추론하는 바보 멍청이들이 과학자란 사람들이죠. 이 바보들아 머리를 쓰라고. 상상을 하란 말이야. 상상력이 곧 창의력이고 창의력이 곧 지능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나요? 그러니까 달은 텅텅 비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막 질량이 변합니다. 거의 지구와 유사할 정도로요. 왜냐고요? 안에 외계인들이 만든 그 뭔가 대단한 그런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구팀은 더합니다. 우주팀의 케이시는 애교처럼 보이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소니, 지미,
미셸 팀과 부모들은 톰 브렌다, 파울러의 전남편인 더그 같은 인물들이 있죠. 소니는 아버지의 평판이 떨어지자 폭주해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톰은 브라이언의 전처인 브렌다. 네, 여기 등장인물들은 전부 다 이혼 상태입니다. 아무튼 브렌다의 재혼 상대인데 이 친구는 직업이 렉서스 딜러인지 렉서스 전시장인지 매장인지 하는 곳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여지없이 렉서스 로고부터 렉서스의 아름다운 차량들과 모델 넘버를 아주 집요하게 보여줍니다. 아, 여기에서 이 영화가 렉서스 PPL 작품이라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문제의 미셸이 나옵니다. 미셸은 켈리유라는 배우가 연기했는데 시작부터 엄청난 발연기를 선보이는 지미를 돌보는 교환학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언뜻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 영화에 아시안 쿼터가 들어갔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그러한 추측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는 정확히 말해서 아시안이 아니라 중국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이나. 중요한 건 아시아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봉이 여지없이 나오는 영화거든요. 왜 중국을 그렇게 강조하냐고요? 영화가 시작할 때 화웨이 브라더스 로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롤랜드 에머리히의 작품이지만 그에게 돈을 댄 전주는 바로 화웨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은 렉서스 광고를 안에 때려 넣었고 영화는 미쳐버렸는지 일론 머스크에 환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뭐죠? 이 미쳐버린 조합은 차이나 머니의 롤랜드 에머리의 일론 머스크의 렉서스? 이건 혼돈이야. 영화 자체가 카오스야. 혹시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중국 자본으로 만들 수도 있지. 중국 돈, 차이나 머니 좀 들어갔다고 죄다 중국 묻는 거냐고 말이죠. 차이나 머니 들어간 영화는 네, 중국이 묻어버립니다. 이 영화에 중국이 묻었냐고요? 물론이죠. 일단 미셸과 지미가 나누는 중국어 대화에서 우리는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문폴에서 중국어로 대화를 나눈다고? 여기에서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죠. 거기에 미셸은 쉬지 않고 중국어를 말하는 데다 중국어로 된 타투를 보여줍니다. 그때 소니가 타투의 의미를 묻습니다. 미셸은 타투의 뜻을 말해주죠. 그래요. 타투 보여줄 수 있어요. 타투로 이야기 풀어갈 수 있어요. 중국인이니까 한자로 된 타투 쓸 수 있습니다. 한국인 캐릭터가 한글로 타투한 걸 이상하게 볼 수는 없죠. 문제는 다음 장면입니다. 소니, 나사의 우주 비행사를 아버지로 두고 자랑스러워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인류가 달에 간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달에 성조기를 꽂는 장면을 장난감으로 만든 걸 소중하게 간직했던 이 백인 남성 미국인은 순간 팔을 걷어 올리더니 팔뚝에 그려진 중국어 타투를 보여줍니다. 그 순간 미셸과 소니의 눈빛이 교환되며 둘은 교감합니다. 사실은 너도, 미국인인 너도, 나사 우주 비행사의 아들인 너도 중국을 사랑해서 견딜 수 없었던 거구나 하는 그 표정. 사실은 미국인들도 중국을 너무나 사랑해서 몸에는 한자 타투를 새기면서 중국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하는 그 표정. 아 세상에. 롤랜드 형,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미국 봉은 어디로 가고 중국 봉이냐고. 그뿐 아니라 작중에서 우주 비행선이 없어지자 중국이 도와줌 대사가 나옵니다. 차이나 머니 들어간 영화는 항상 위기에 처하면 중국에서 뭔가를 해결해주죠. 그러면 꼭 그런 대사를 합니다. 중국 물건은 믿을 수 있다. 중국에서 만든 건 튼튼하다. 중국에서 만든 건 해킹을 안 당한다. 따위의 대사들이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타고 우주로 가서 외계인이 만든 거대 구조물, 우리가 달이라고 부르던 다이슨구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미션인가요? 그리고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제가 차마 이 리뷰를 한 번에 휘갈기지 못해서 두 편으로 나누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진짜 깔 내용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숨이 차서 더 이어갈 수 없네요. 문폴 리뷰 2편에서 이어집니다.